큰 규모의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바로 전 세계에 전염이 돼요. 당연히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지금 50개국이 넘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옐런이 6월 미국 디폴트를 경고했고요. 실리콘밸리 부도에 미국 연준도 책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반드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 초인플레이션이 와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나라가 붕괴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국채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게 충분히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지나치게 끌어올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가 큰 타격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는 인기가 좋잖아요. 또 시장에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가 경제이익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 부채가 국가 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수준이에요. 항상 옐런의 한마디가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번 옐런 장관이 이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장님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아셔야 될 게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FED의 이제 총재는 이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대선에서 유리하잖아요. 연준 의장은 이제 공화당 출신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니까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 의무니까. 그래서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의장이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 정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의장도 고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해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시켜요. 그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 바로 금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이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국채와 또 MBS라 그러죠. Mortgage Based Security. 그 MBS와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MBS하고 국채는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의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해주고 또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져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당연히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 추가로 확충해야죠. 그리고 현금 보유 비율을 추가로 확충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손실 충당금도 새로 쌓아야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워져요. 당연히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인데 다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위기가 비교적 서서히 진행을 해요. 근데 금리를 낮추잖아요. 즉각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올린다고 보질 않아요. 만약에 미국 연준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다면
3월 8일 실버게이트가 파산한 직후부터 3월 23일 기준금리 0.25% 추가로 올렸잖아요. 그 사이에 연준이 통화를 무려 3,910억 달러를 더 추가로 공급을 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아니면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끼쳐요? 당연히 통화 공급에서는 안 되는 상황에 늘렸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란 말이에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6년도에 GDP 2.9%에서 2021년도에는 이게 3.6%로 급격히 증가해요. 그 상태를 방치를 하면 달러 가치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추가로 공급됐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으니까 미국을 이탈해요. 그럼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밟으면서 끌어올려서 이제 국제 유동성을 이제 많이 흡수했죠. 이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들 저축 미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였어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성장률은 2.1%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 저축 미국으로 이탈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1.6%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때 2.7%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 희생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3세계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 이 나라들은 지금 하나같이 지금 외환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빨려가니까 외환보유가 고갈 직전까지 갔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이 지금 50개국이 넘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아까 3월 8일 실버게이트 파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파산 사건이 미국에 연달아 발생하는 은행 파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조금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발생할 확률이 1%인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할 확률은 0.01%예요. 3번 연속 발생할 확률은 0.0001%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이 1%인 그 사건이 3번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이 파산할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렇다면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파산한 직후에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파산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필연적인 경제 원리가 작동해서 새 은행을 연쇄적으로 파산시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바로 경제병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신용파괴 원리의 작동이에요. 이미 당시에 미국에서 신용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직후에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뭐 충격적인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들로 전염되는 것이 차단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물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던 신용파괴 원리가 물 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파산한 새 은행의 자산 총액이 3,430억 달러예요. 이거는 미국 본원통화 6%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게 미국 경제 내 순환에서 이탈을 했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죠. 이 유동성 수축은 당연히 신용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죠. 그게 이제 물 밑에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또 그 밖에 요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 그리고 미국의 지방은행들 계속해서 신용위기에 시달리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경기 침체를 방어했던 어떤 사례가 조금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게 꽤 많아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위기, 경제 파국이 닥치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걸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3월 10일 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직후에 인디맥은행 파산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리먼 브라더스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에요. 여기 파산했죠. 그 뒤로 연달아 여러 은행들이 파산해요.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와무, 투자은행은 물론이고 상업은행들까지 대규모 그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의 파산 지경에 놓여요.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 12월 달에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을 해요. 정부 수관, 재무부 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 모두 다 모이게 해서 제안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이번에 여러분들도 협조해서 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자.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에 미국의 번원통화가 2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나중에 0.25%까지 떨어뜨려줘요. 그 재정 지출도 7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심각하게 진행되던 신용파괴 작동, 경기 후퇴 이걸 차단해내요. 그 당시에 그 유럽 중앙은행도 번원통화를 2008년 말에 37%를 증가시키고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협조를 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도 경기 후퇴는 비교적 짧았어요. 제가 그때 큰 실수했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4% 성장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측을 해놨었는데 의외로 플러스 성장을 해요. 0.8% 성장률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예측이 틀렸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제가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도 해봤는데 미국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한마디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 특히 이제 비중이 좀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전염이 돼요. 코로나 사태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질병들이 전염이 빠른데 금융위기는 더 빠르게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덮친다면 진짜 심각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까지 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은 국내 상황만 보면 없다고 봐요.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지만은 가격이 또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거나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그 주기를 그려봐야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흔히 그 알려져 있듯이 2%대가 아니에요. 6%가 넘어요. 이게 경제정책 실패하니까 그건 못했을 따름이지.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앞으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큰 장이 하나 서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